제주의 역사와 문화를 꼬닥꼬닥 알아봅니다. 꼬닥꼬닥 걸어서 제주 한승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길을 함께 걸어가고 있는 최진실입니다. 네, 진실 씨. 요즘에 뭐 K-팝, K-영화, 드라마 거기에다 최근에는 그 한강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받아서 K-문화까지도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데 덩달아 한류 스타도 늘어나고 있거든요. 네. 근데 한류 스타가 저는 최근 들어서 생긴 줄 알았는데 조선시대에도 한류 스타가 있었다고 해요. 혹시 조선시대? 제1호 조선시대 한류 스타 누군지 아시겠어요? 조선시대 제1호 한류 스타요? 글쎄요. 못 들어봤죠? 네. 조선시대니까 조류 스타라고 해야 되나? 조류 스타가 있었대. 있었대요? 네. 힌트를 좀 드리자면 네. 이름 대신에 부른 호가 네. 완당이에요. 완당? 완당? 모르겠구나. 완장 아니고 완당이요? 완당, 이 정도 갖고는 모르겠어요. 그럼 또 다른 호가 있는데 아마 이걸 말하면 아실 거예요. 추사. 근데 완당이랑 무슨 관계지? 추사하면 추사 김정희 선생님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추사 김정희 선생이 또 완당 김정희라고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추사 김정희 선생과 제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 이 이야기를 함께 해주실 두 분 먼저 모시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소개 좀 해주실까요? 제주 음식을 연구하고 그리고 고문원 속에 들어있는 음식 속의 이야기 그리고 그런 것들을 연구하고 있는 제주 음식 연구가 부정숙입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그리고요. 예, 안녕하십니까. 제주 기록유산연구원장 오창림입니다. 저희 연구원에서는요, 제주 지역의 고문서라든지 고서화를 발굴하고 번역하고 감정하는 그런 사업을 주로 하고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요즘 완당 선생의 제주 유배지에서의 행적과 학예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셨군요. 여기. 네. 그리고 제가 여기에 게스트로 초청받고 받았을 때 참 희한하다는 생각이 들었던 게요.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오늘요? 네. 오늘 그냥 11월의 첫째 날 아니에요? 사실은요, 184년 전에 추사 선생이 대정에 도착한 날이거든요. 음력으로 10월 1일. 그래서 제가 이 섭외를 받고 소름 돋았어요. 그러니까요. 네. 소름 돋네. 그래서 우리들만 할 게 아니라 추사 선생님도 이 자리에 모셔가지고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어쨌든 오늘 우리가 추사 김정희 선생과 제주에 대한 이야기를 네. 해볼 거거든요. 근데 그게 정말일까요? 그 추사 선생의 호가 뭐 100개가 넘는다라는 얘기도 있고 아니다 200개가 넘는다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예, 추사 선생은 호가 많기로 유명해가지고 그 당시에 살아계실 때 다른 분들은 백호당이라고 호가 100개를 가진 집안의 사람이라 그래서 백호당이라는 호를 지을 정도였고요. 요즘 연구가들에 따르면 뭐 300개가 넘는다고 주장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심지어 500개가 넘는다고 주장하는 분도 계세요. 1일 1호 짓기예요. 근데 추사 선생이 누구나 다 아는 정말 조선시대 대학자였잖아요. 네. 뭐 금수저였다라는 얘기도 있던데 구체적으로 어떤 분이셨어요? 사실 추사는 대학자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저작을 많이 남기지 않았기 때문에 학문을 겸비한 예술가다, 최고의 예술가다 이렇게 평가해야 맞지 않나 싶고요. 뭐 전통 시기의 학자들은 보통 이제 학문을 통치 행위의 수단으로 여겨가지고 저작 활동을 통해서 학행일치를 추구했다면 추사 같은 경우에는 뭐 실사구시라든지 훈고학을 통해 가지고 경학이라든지 뭐 금석학, 서화, 불교학, 천문학, 지리학 이렇게 다방면의 학문들을 두루 고증해가지고 예술 행위로 승화시키는 학예일치의 경지를 추구했거든요. 그 결과 이제 대정의 귀향살이를 하는 과정에서 추사체라든지 뭐 세한도라든지 부장난 같은 그런 걸작들을 남기게 됐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학행일치가 아니고 학예일치를 그러니까 예술가로서 할 수 있는 행위는 예술이기 때문에 학예일치. 그렇게. 와, 이 정도면 거의 추사 선생님은 완전 천재 아니에요? 천재? 타고난 천재. 네.
그렇죠. 그 어릴 적부터 추사 선생이 이제 천재성을 엿볼 수 있는 일화가 유명한 게 있는데요. 추사 선생이 6살 때 이제 월성이궁 대문에 입춘첩이라고 하는 게 입춘대길 건양다경액을 써붙여놨는데 6살에. 예, 6살. 입춘대길이라는 그 글씨를 그 박재가라는 양반이 이제 그 앞을 지나다가 보고 글씨 재능을 알아본 거예요. 그래서 그 부친하고 그 큰아버지 그 김노영하고는 이제 박재가도 중국의 사행길을 두어 번이나 같이 다닌 적도 있었는데 그런 친분이 있어서 찾아가 가지고 내가 이 아이를 나중에 크게 성공시키고 싶으니까 나의 제자로 삼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가죠. 추사가 호기심을 해결하지 못하면 식음을 전폐할 정도로 아주 그 호기심 천재 천국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해결하려고 부단히 노력했던 아주 철저하게 진짜 뭐예요? 처절하게 노력했던 책을 많이 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노력의 대가였다. 노력의 천재였다고 봐지는데 이 친구는 소위 말하면 독서광이었어요. 그래서 보통 그 동년배 친구들이 과거 시험에 열중할 때 이 친구는 뭐 그 당시 이단으로 여겼던 노장 사상이라든지 불교학이라든지 또 스승 영향으로 그 청나라의 신문물에 대해 가지고 홀딱 빠져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그게 24살에 아버지가 그 동지사 부사로 이제 임명돼 가지고 같이 연경에 갔을 때 그때 그 이러한 추사의 그 어릴 때 기이한 이력들이 빛을 발하게 되죠. 어떻게 해요? 그 옹방강이라고 하는 청나라의 대학자, 그게 세계적인 석학이었죠. 그분이 50몇 살이나 이제 차이 나는 아들 그 손잡벌 되는 김정희하고 대화를 나눠보니까 이 친구가 해동제일의 문장가다라고 하는 칭찬을 하고 흔쾌하게 당신과 이제 사제의 을을 맺어가지고 아주 후하게 대접을 해줬죠. 그리고 귀국한 후에도 편지로 계속 그 추사가 학문에 대해서 연구하는 방법들을 지도해 주기도 하고요. 우와. 34살에 이제 문과 급제를 하게 되죠. 그때 당시에 병과 8등으로 급제를 해가지고 이제 그 관직에 나가게 되는데 뭐 왕실 가문의 금수저 출신이니까 이제 순탄한 관운의 관운을 이제 누리게 되죠. 그럼 추 선생은 이미 오래전에 한류의 물꼬를 튼 거 아니에요? 네, 한류 그- 1세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맞아요. 그러니까 주변 국가에서도 워낙 천재성이 또 인정이 됐고 그 옹방강이 그 청나라에서 원래 또 유명한 또 서예가이시기도 하고 해서 어쨌든 지식인들이나 그 예술계 쪽에서 이 그 추사 김정희를 그렇게 아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주변 국가에 소문난 한류 스타,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한류 스타인지 조류 스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일로라고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이렇게 이력이 좋으신 분이 이렇게 천재적이고 한류 스타에다가 걱정이 없을 것 같은데 왜 제주까지 유배를 오게 된 거예요? 추사 선생의 그 제주도 유배 이유를 얘기할 때 흔히 이제 윤상도 옥사에 연루되어라고 하는 언급이 자주 등장하거든요. 윤상도 옥사라고 하는 게 독립적인 사건이 아니고 19세기 그러니까 1800년대 전반기에 그 세도 정치기에 세 차례에 걸쳐 가지고 안동김씨 세력들이 추사와 추사 가문 죽이기의 과정의 하나에 불과한 거예요. 아주 치밀하게 안동김씨 세력의 견제를 받았던 그 가화인데 그 1차 가화가 언제 일어나냐면 1830년. 그때가 이제 그 효명세자가 대리청정하던 시기였거든요. 그 대리청정하던 시기에 그 권력을 잡았던 양반이 소위 말하면 추사 집안이었던 거예요. 추사 선생은 그 당시 효명세자의 스승 역할을 했었고. 그러니까 추사 김정희 선생은 경주 김씨였던 거잖아요. 예. 그럼 경주 김씨와 그때 안동 김씨의 권력 다툼이 있었는데 예. 어떻게 보면은 희생양 됐던 거네요. 그렇죠. 1840년에 10년 전 추사의 아버지를 올감했던 윤상도 사건을 다시 끄집어내가지고 재론을 하게 돼요. 근데 이상하게 이근부에 압송해가지고 국문, 재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안동김씨 세력 좌파들이
자작극이라는 게 탄로나게 되거든요. 그런 와중에 이제 추사를 음모하던 몇몇 증인들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추사의 죄상이 밝혀질 방법이 다 사라져버린 공소권 거잖아요. 없음으로.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풍량주시의 우두머리였던 그 조인영이가 우의정이었거든요. 그분이 그 수사를 마무리 지으면서 상소를 올리죠. 추사의 죄상은 의심이 가나 확증할 방법이 없으니 사형에 처하기는 어려워서 대정연에 위리안치 하라고 하는 처분이 내리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제주도에 유배 오게 됐어요. 추사 선생이 제주에 처음 왔을 때 그 느낌이라든가 또 어떻게 여기서 지냈을지가 굉장히 궁금해요. 그런 것들이 이제 부인한테 보낸 편지 속에 들어있고 아까도 하루 만에 도착했다 하잖아요. 그 당시 하루 만에 도착하는 게 가능했다는 것도 그거는 아예 천운인 것 같고 55세가 돼서 오신 거 보니까 그때까지는 정말 체력적으로는 굉장히 강건했던 것 같습니다. 처음 그 제주에 도착했을 때 부인에게 쓴 편지가 있습니다. 화면 잠깐 보실까요? 송계순의 집에 도착한 후 부인에게 보낸 편지에 보면 제주에 대한 첫인상과 먹는 음식 형편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집은 넉넉히 용신할 만한 데를 얻어 한 칸 방에 마루 있고 집이 깨끗해 별로 도배도 할 것 없이 들어서니 오히려 과한 듯하오. 먹는 것은 아직 가지고 온 반찬이 있으니 어찌 견뎌볼 것이오. 생복이 소산이니 그것으로 또 견뎌보고 쇠고기는 귀하나 혹가다가 얻어먹을 도리가 있는가 보. 그 부인에게 쓴 편지 안에 뭐 생고기 나오고 쇠고기가 나와요. 네. 그 당시는 정말 이런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었는데 이 편지 내용에서 봤을 때 생복이라는 것이 그 당시에 뭐 음식 비밀반이라는 이런 책들을 보면 거의 생복은 거의 없고 건전복 그러니까 말린 말려서 거. 이런 했던 것들을 아무래도 이분이 고관 대작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주로 많이 드셨다가 평소에는 자주 먹던 것들이잖아요. 근데 자기 반찬을 이렇게 상세하게 적을 정도면 굉장히 다정한 성격이었던 것 같은데 네. 그 편지를 받았던 그 부인은 또 어떤 분이셨어요? 예, 추사 선생님은 장가를 2번 들거든요. 아, 역시나. 15살에 또 좋아하네. 15살에 동갑내기 한산희 씨 부인하고 결혼해서 알콩달콩 지내다가 5년 뒤에 사별을 해요. 사별. 예, 사별을 해서 1년상을 치르고 난 뒤에 이제 21살에 재혼을 하게 되는데 예한이 씨라고 하는 부인과 재혼을 하죠. 근데 예한이 씨 부인의 성격을 보면 그때 예한이 씨 부인하고 결혼했을 때는 추사가 21살이니까 5년 전에 그 어머니는 돌아가셨거든요. 시아버지가 외직으로 나가 있을 때 시어머니를 대신해 가지고 시아버님을 복양하기 위해 현지에 직접 가서 시어른을 모셨다고 하는 그런 걸 보면 종갓집 며느리로서의 어떤 예의와 풍모가 있었던 것 같고 애정전선은 너무나 애틋했던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게 다 편지마다 다 드러나는 거잖아요. 예, 예. 아니 저같이 혼자 사는 남자들이 매일 걱정하는 게 뭐냐면 오늘 저녁은 뭐 먹지? 이 끼니 걱정이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유배까지 왔으니까 추사 선생도 아마도 음식이 문제였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게요. 여기서 생산되는 것들을 먹으려고 하니 섬 음식이 그 위에서 그 사대부가에서 먹었던 음식하고는 너무 다를 거 아닙니까? 장문화도 다르고 그러니까 모든 음식의 기본이 되는 양념을 해야 되는 된장, 간장이라는 이런 것도 많이 다르고 입에 맞지도 않고 그리고 뭐 해조류나 이런 것들도 사실은 그런 걸 먹고 살았던 그런 입맛이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처음에는 적응을 잘 못하셨고 그 스스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자기는 식탐 많은 노인이라고 이렇게 아예 이렇게 대놓고 얘기를 하고 먹는 거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았던 거는 미식가였는데. 네. 그럼 부인에게 뭐
이것 좀 보내달라. 네. 뭐 이렇게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집에 그 장이 굉장히 맛있다고 하더라. 그래서 거기에 있는 진장을 구해서 보내주고 또 그걸로 만든 오신반을 만든 그 오신반이 채소거든요. 5가지 채소를 이렇게 해서 그 집에 너무 잘하니까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이게 보내달라. 이렇게 해서 계속 편지를 계속 부인하고 주고받았다고 합니다. 이건 약간의 반찬 투정. 아니, 지금으로 따지면 뭐 A 반찬집이 맛있으니까 거기서 야채 사고 B 반찬집이 뭐 양념이 맛있으니까 거기서 김치를 사고 약간 이런 느낌 피곤한데요? 자, 그럼 당시 상황을 이야기 제주사 드라마로 만나보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양집에서 그렇게도 기다리던 기별입니다. 대감마님! 소인 경득이 옵니다. 그래, 경득이로구나. 어서 오너라. 먼 길에 수고가 많아. 경득이가 반가운 걸까? 경득이가 가지고 게 반가운 뒤에 지금 뒤에 침을 쳐다보고 있잖아요. 바닷길이 어찌나 맵던지요. 하하, 이 녀석 생생내기는 이런 곳에 사는 나도 있다. 그나저나, 그래, 이번 뭘 가져왔느냐? 예, 아시마님께서 많이 싸주셔서 챙겨오긴 했습니다만 워낙 시일이 지난지라 온전할지가. 아유, 냄새. 아유. 왜 그러느냐? 아유 참, 아유 이거 약식하고 인절미가 아까워서 어쩐다. 하기야 이 석 달 만에 오는 것이니 온절할 뒤야 있겠느냐. 아이고 이게 참 아까워서 어쩐다.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제주에선 쉽게 맛볼 수 없는 귀한 것들이니 조금 상했어도 먹을 수밖에요. 특히 김치는 맛이 변했어도 견뎌 먹었다고 편지에 기록돼 있습니다. 경득이 편에 그러니까 보낸 김치가 입맛이 반찬 제주도 거하고 안 잘 맞은 거예요. 받아보았소. 김치는 워낙 소금을 많이 한 거라 맛은 변했어도 김치에 줄인 입이라 견디어 먹었소. 애써 준비해 보낸 촌물은 마른 것 외에는 모두 상해 먹을 길이 없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저것 꾸준하게 먹고 싶은 것을 구해 보내달라고 부인에게 청하는데요. 선생의 입맛이 평범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서울서 진장 살 돌이 있으면 다수간 사 보내게 해줘. 변변치 않은 진장은 얻어 보내어도 부질없어. 민어를 연하고 무름한 것으로 가려서 사서 보내게 하오. 어란도 거기서 먹을 만한 것을 구해 보내오. 먹고 싶은 거를 다 적어서 보내라고 하는데 약간 막기행 오신 것 같기도 하고 생선은 부드럽고 무른 거를 예. 무름한 거를 보내달라고 하는 거 보니까 굉장히 상세하게 적혀 있는데 이 민어 같은 생선 이게 굉장히 큰 귀족 생선이라고 하거든요. 민어를 여름에 먹는 보양식이기도 한데 굉장히 커요. 민어가. 그리고 진장이나 이런 것들은 제주도는 정말 그냥 푸른콩 메주를 써가지고 장을 담그는데 진장은 색깔이 까만색이라서 검은 콩으로도 만든 특별한 장이기도 하지만 오래오래 묵혀서 색깔이 진간장. 진하게 된 이런 간장을 했으니 그걸로 나물만 무쳐도 얼마나 맛있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사서 보내달라 이런 얘기인 거죠. 예. 아니, 그리고 근데, 예. 어란도 그래요. 그 어란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그 사대부가가 아니면 접할 수 없는 반가 음식인데 그런 것들을 해서 보내라고 했던 거는 그만큼 정말 미식가고 먹는 거에 대해서 정말 진심이었다. 예. 아니 근데 유배 당시에 그 예안이 씨 부인이 병을 앓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저걸 다 구해서 보냈을까 염려도 되는데 추사 선생이 또 부인에 대한 염려가 담긴 편지가 있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볼까 하는데 김광진의 편지 약간 음악 탁 틀어줄 것 같은데 당신은 이 사이 어떠하오? 관계치 아니하다 하지만 관계치 아니할 리가 있어. 아마 먼데 사람이라고 속이는 듯하며 속 미음은 계속해서 드시는지.
당신이 몸을 보호해 가는 것이 날 보호해 주는 것이오니 그리 사시오. 이렇게 보냈네요. 당신의 몸을 보호하는 것이 나를 보호하는 것이다. 와. 그러니까 앞에는 이거 보내주고 막 하고 그다음에 뒤에 가서 약간 몸 걱정 좀 하면서 깨지 마세요. 아니 지금 약간 사랑꾼. 근데 본인 몸은 좀 아프지 않고 잘 계셨어요? 추사 선생이 삶에서 귀양살이는 그 칙칙한 해무, 그 장독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엄청 심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식수라든지 뭐 기후, 풍토 이런 게 낯설어 가지고 뭐 소양증, 무슨 합질, 장염 이런 것에 시달리기도 했고 눈병이나 뭐 위장병 같은 건 아예 고질병처럼 달고 살았다고 하는 걸 보면 고관대작으로 생활하던 양반이 이 전래고도의 귀양살이 한다는 게 얼마나 큰 고충이었는지는 뭐 설명할 방법이 없는 거죠. 근데 더 큰 문제는 또 부인 예안이 씨가 병석에 계신 또 거잖아요. 네, 그 예안이 씨가 원래 지병이 있었다고 하거든요. 그런 와중에 이제 남편이 멀리 그 절해고도에 귀양살이를 가게 되니까 병세는 더 심해지고 그러다가 뭐 결국은 추사 선생 유배 온 지 3년째 되는 1842년 11월 13일에 남편도 없는 자리에서 쓸쓸히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네. 근데 그걸 모르고 또 추사 선생은 예안이 씨에게 편지를 쓰잖아요. 아내의 병을 걱정하는 남편 추사 선생의 편지 내용 또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무슨 약을 먹으며 아침 저녁 위석하여 지내오. 간절한 시며 갈수록 지정치 못하겠소. 요사이 계속해서 병환을 떼지 못하오시고 더욱 악화된 듯한데 벌써 여러 달을 지체하니 불편이 많으시겠소. 운옥정을 자시나 보온데 그 약으로 남아 움직일 수 있을지 멀리서 걱정되오. 확실히 사랑꾼은 맞아요. 그러니까요. 편지에서 걱정하는 게 너무 느껴지는데 그렇다면 부인이 죽었다는 걸 언제 알게 된 거예요? 부인이 돌아가신 걸 알게 된 건 다음 달. 한 달 지나서? 12월 15일이거든요. 예안이 씨가 돌아가시고 나서는 이제 그 기나긴 유배 생활이 언제 끝날지를 모르는 기약 없는 생활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반찬을 보내줄 사람도 이젠 없고 그래서 그 제주 생활에 굉장히 그 본인 스스로 적응하려고 굉장히 노력한 것 같고 추사 김정희 선생님이 쓴 세모승이라는 이 시가 있는데 그것도 우뭇가사리를 굉장히 찬양하는 그런 시예요. 그러다 보니 그 시가 우뭇가사리가 해조류잖아요. 그전에는 거들떠보지도 안 했던 네. 건데. 근데 이제 우뭇가사리를 끓여서 이제 묵으로 만드니 그 부드러움이 굉장히 좋다 하면서 막 찬양하는 그런 그러니까 제주 생활에 본인 스스로 적응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한 것 같습니다. 와, 근데 그렇다 보니까 추사 선생님은 뭐 음식도 안 맞고 입을 거리도 별로 없고 또 적응하려고 이렇게 했지만 유배 생활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반면에 제주에 있는 선비들은 되게 좋았을 것 같아요. 조선 최고의 어떤 대학자가 지금 와 계신 거잖아요. 네, 뭐 추사 선생의 제주 유배는 당시 제주 유림사회에서는 당대 최고의 학문과 예술을 접할 수 있는 더 없는 기회가 됐죠. 그래서 이제 대정 적거지 인근의 젊은 친구들이라든가 멀리는 이제 조천이나 애월 등지에서까지도 적거지를 찾아가 가지고 추사 선생님한테 배움을 청하는 그런 진풍경이 벌어지죠. 대표적인 인물들이 누가 있어요? 그 추사 선생의 제자로 제주 출신들을 보면 학문에는 이제 이시영, 이한우라든가 또 뭐 서예는 김구, 그다음에 이제 사군자로는 그 적거지의 주인 아들이었던 강도훈, 그리고 뭐 전각의 박계척 이런 분들이 상당히 뛰어났어요. 그 밖에도 이제 추사 선생하고 교류했던 분들 보면 대정향교 훈장을 지냈던 강사공이라고 하는 분은 추사 선생이 유배 당시에 환갑을 지내거든요. 그 환갑 축하연을 마련하고 직접 시루떡을 빚어가지고 선물해 줬다는 그런 기록이 있고요.
그리고 뭐 진사 오태직 같은 분은 추사 선생하고 수선화 관련 뭐 시를 지어가지고 편지로 주고받았다는 그런 기록도 있고. 어쨌든 제자들이 이렇게 있으니까 추사 선생도 약간 적적함이 덜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자, 여기서 퀴즈 하나 내고 갈까요? 네. 추사 선생이 여기 와서 한 번 더 가르치고 이렇게 하면서 적응을 해 나갔지만 또 외로움을 달래준 제주만의 것이 또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제주만의 것. 네. 술 아니에요? 술? 제자들과 함께 이제 술 한 잔 기울이면서 술을 외로움을 좀 즐겼다는 달래는 거. 기록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오메게주 고소리 술 아니에요? 네, 그랬을까요? 아니면 우리 진실 씨처럼 예쁜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눈으로 즐길 수 있는 거. 그쵸. 제가 좀 복스럽게 좀 그런 편이긴 한데 강아지 그럼? 약간 저를 닮은 복스러운 제주 개나 뭐 고양이? 그건 요즘 트렌드고요. 제주의 수선화를 굉장히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따라 그 중국 영경에 갔을 때도 그 수선화를 보고 그 꽃이 너무 예뻐서 뿌리를 가지고 와서 집에 심어서 즐길 정도로 좋아했고 그 당시 한양에서도 그 수선화 뿌리를 그 수입해다가 집에 심는 것이 유행할 정도로 그렇게 좋아했다고 하는데 제주에서 보니까 그냥 울담 밑에 너무 지천으로 피어있는 수선화를 보고 그거를 보면서 외로움을 달랬다고 하더라고요. 그 당시에 수선화를 연경 갔다 오면서 선물해 주는 게 사대부가에서는 자랑거리였고 소위 말하면 문화계의 트렌드였던 것 같아요. 심지어는 그런 그 조선인 사신이 왔다 가면 북경의 수선화 값이 천정부지로 뛰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고 그 여파로 조선의 국부인 은자, 돈 있죠, 돈, 은자. 그게 유출되는 걸 막기 위해 가지고 1834년에는 수선화가 수입 금지 품목으로 지정이 돼요. 그 정도로. 네. 제주 수선화를 노래한 또 추사 선생의 시가 있습니다. 잠깐 만나보시죠. 한 점의 겨울 마음이 송이 둥글어 그윽하고 담담한 수선화가 기쁨이 외로움을 달래줬다니. 냉철하고 빼었구나. 매화가 고상하다지만 뜰을 못 벗어나는데 해탈한 신선을 맑은 물에서 정말로 보는구나. 근데 아무리 고관대작의 그 집안이라고 하더라도 좀 이렇게 죄를 지은 사람하고는 가까이 하고 싶어하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런데도 이런 험난한 상황에서 변함없이 이제 곁을 지켜주고 의리를 지켜준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상적이라는 인물입니다. 그분은 이제 역관 신분으로 연경에 12번이나 다녀왔던 분이기도 하죠. 추사 선생의 눈과 발이 되어 주어 가지고 연경에 갔다 올 때마다 청나라의 신문물에 관한 정보라든지 새로운 서적들을 구입해 가지고 귀향지에 있는 선생님한테 이제 보내주는 요즘 말로 하면 의리의 사나이였죠. 네, 그 의리가 아주 대단했다고 하는데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대감마님, 소인 경득이옵니다. 아이 경득이로구나. 아이 연락도 없이 어쩐 일이냐. 예, 다름이 아니오라 이상적 나리께서 대감마님께 이것을 전해달라 하셨사옵니다. 아이 그게 무엇이드냐. 예. 그것은 제자이자 역관이었던 이상적이 보낸 책들이었습니다. 이상적은 모두가 등을 돌린 추사 선생에게 중국에 다녀올 때마다 귀한 책을 사다 주는가 하면 그곳의 소식을 전해주곤 했는데요. 스승님, 강건하시온지요. 직접 찾아뵙지 못하는 소인을 용서하시옵소서. 그 죄를 이것으로나마 조금이라도 면할 수 있었으면 하옵니다. 지난달 중국에 갔을 때 구한 책이옵니다. 권력을 모두 잃은 죄인 신분의 스승이었지만 이상적은 그를 배신하지 않고 꾸준하게 중국에서 얻은 책들을 보내줍니다. 그런 그에게 추사 선생은 보답으로 세안도를 그려보냅니다. 국보 180호인 세안도, 제주에 유배 온 지 5년째인 1844년에 그린 것이죠. 자, 이 추사 선생의 세안도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 추사 선생의 제자인 이상적에게 준 이 세안도가 의미하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그림을 보면
추사의 일대기라고 보면 돼요. 저 초가집은 제주도에 유배와 있을 때 추사가 직접 지었던 이름이 있어요. 귤중옥이라고. 이게 중의적 표현인데 귤밭 속에 있는 집이라는 뜻도 되지만 귤로 둘러싸인 감옥이라는 뜻도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 초가집에 둥그렇게 나 있는 그 창문 있죠. 근데 저건 그 중국의 고전에 나오는 선비들이 사는 집을 표현할 때 흔히 옹유 승추라고 하거든요. 옹유는 뭐냐면 그 깨진 항아리 주둥이를 창문으로 만들어 가지고 살고, 승추는 노끈을 이용해 가지고 그 대문의 지도리를 만드는 아주 초라한 대문을 승추라고 하는데, 추사 선생이 고관대작으로 지내다가 대정에 유배 와서야 진정으로 이게 가난한 선비의 청빈한 선비의 삶이로구나 하는 걸. 그래서 그 초가집 귤중옥은 추사의 현재 시점을 얘기하는 거고, 왼쪽을 보면 올고든 소나무 둘이 있잖아요. 그건 하나로만 돼 있어요. 하늘을 향해 가지고 뻗쳐 있는 그게 추사 자신과 이상적을 표현한 거고요. 오른쪽엔 보면 하나는 하늘에 그냥 뻗쳐져 있는데 그건 이상적이고, 왼쪽의 소나무는 두 가닥의 가지로 나누어지잖아요. 네. 이한희 씨 부인이 유배 왔을 때 돌아가시잖아요. 부부는 일심동체였는데 돌아가시고 나니까 본인이 정치적으로 제기하려고 했던 삶의 의지가 부인이 죽음으로 해서 꺾인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가지로 표현을 한 거죠. 나무 이파리 중에 유난히 개칠한 것처럼 두 번 그린 것처럼 진하게 표시되는 거 있죠. 제일 밑에 제일 끝에. 저게 소위 말하면 이상적이라는 친구가 그전이나 이렇게 어려운 시절이나 변함없이 자기에게 의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희망을 주었다고 하는 그런 표시. 내가 죽고 싶었었는데 살아갈 마음이 다시 소생을 했다라고 하는 표현인 거예요. 그 추사가 겪었던 심리적인 상황을 잘 표현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원정님의 이 해설을 들으니까 이게 왜 진짜 불의 명작인지가 느껴지네요. 예, 여기서 퀴즈 하나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사 선생이 붓을 천자루나 몽당 붓으로 만들었다고 하거든요. 그때 또 뭐 구멍을 10개나 냈다고 하는 그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구멍을 10개 냈다고 하는 그 물건이 뭘까요? 글을 이렇게 쓰다가 구멍을 냈대요? 네. 그럼 뭐 구멍이 날 만한 거는 뭐 종이밖에 또 없지 않을까요? 종이를 구멍 내는 정도면 글을 못 썼다는 거 아니에요? 먹물을 너무 눌렀다는 거잖아요. 저울았나 이렇게? 아니 그러니까 붓을 천자루나 몽당 붓을 만들었다고 하면 어쨌든 굉장히 먹물을 많이 썼다는 거고, 먹물을 만들려면 먹을 갈아야 되니까 그럼 뭐 당연히 나오는 게 벼루. 네, 벼루 정답입니다. 벼루예요? 예. 벼루가. 그 추사 선생이 그 절친이었던 그 영의정 권돈이라는 분한테 이제 편지를 쓰는데 보면 내 글씨가 비록 부족하지만 70평생에 걸쳐서 벼루 10개를 밑창내고 붓천자루를 몽당으로 만들었다고 한자로 표현하면 마천시변, 독진천호라고 하는 표현을 쓰거든요. 이 표현이 나중에 이제 노력의 천재라고 하는 추사 선생의 트레이드 마크가 돼요. 이걸 보면 추사 선생이 학문이라든지 서화에 관련해서 얼마나 진정성이 있었고 진심이었던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와, 그러면서 또 추사체가 탄생을 한 거죠? 드디어 나오는 추사체. 거친 섬의 생활에 점차 적응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제 선생의 글씨에도 좀 변화가 생기기 시작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연암 박지원 선생의 손자이기도 하고 개화사상가로 이름난 박규수 선생이 완당 선생의 글씨 변화에 관련된 글이 있는데, 소위 말하면 그 손뭉치 속에 쇠파이프가 이렇게 있는 것 같은, 겉으로는 부드러워 보이는데 속은 아주 단단한. 그때 당시 추사 선생의 편지 글씨를 구하려고 그 저자거리에서는 상당히 그 많은 사람들이 주문을 하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그 관찰체라고 해가지고
그거에 대한 변화 모습이에요. 예. 자, 그리고 추사 선생이 호가 뭐 500개가 넘는다는 얘기도 있었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그중에 보면 차와 관련된 호도 많았다고 하는데 그럼 추사 선생이 차를 굉장히 좋아했다라고 보면 될까요? 네. 한국의 그 차 문화에서 세 사람을 거론 안 할 수가 없는데 한 분은 다산 정약용 선생님, 그리고 두 번째는 다성 초이선사, 그리고 세 번째가 추사 김정희 선생님인데 다산 정약용 선생님은 그 조선시대의 어떤 차 문화를 일으킨 그런 장본인이기도 하고 그리고 다성 초이선사는 그 차나무를 재배하는 법부터 그리고 차 맛을 만들어내는 법제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정말 다 기술에 놓아서 지금도 초이선사의 그 기술에 따라서 차 문화가 이렇게 전수되고 있고 그리고 특히나 이 맛하면 추사 김정희 선생이 그 차 맛을 그 맛을 잘 표현하고 그래서 그 차를 아주 널리 알리는데 굉장히 기여했다 해서 이 한국의 차 문화에서 이 세 분을 거론합니다. 그런데 그 드라마에서 보면 사대부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차를 마시는 게 일상적인 일이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이게 유난히 차를 좋아하게 된 계기가 있었을까요? 예, 그것도 이제 그 추사 선생이 24살에 이제 연경에 아버지를 따라갔을 때 그 만나는 선비들마다 이 차를 대접을 받게 되거든요. 추사 선생이. 그런데 유독 이제 완원 선생이 직접 끓여준 용단 승설차라고 하는 차를 고급 차를 이제 대접을 해요. 근데 그 향기에 매료돼 가지고 차 마니아가 됐다고 하는 설이 전해지거든요. 그래서 그 차와 관련해서 그런지 그분의 호 중에 승설도인이라고 하는 호를 또 만들어서 즐겨 500개 중에 하나 쓰기도 했어요. 하나 먹으면 하나 짓고. 아니 그 추사 선생이 초이선사의 차를 널리 알렸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 두 사람은 이전에 인연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추사 선생하고 초이선사가 동갑내기라고 하더라고요. 동갑내기니까 초이선사랑 친분이 있었던 추사 김정희 선생의 동생하고 굉장히 친분이 있어서 이걸 인연으로 해서 만났는데 서로 얘기가 잘 통했겠죠. 그래서 이 수락산에 있는 항림암이라는 데를 직접 추사 김정희 선생이 찾아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거기에서 이 초이선사하고 얘기를 나누면서 차를 많이 마시지 않았나. 그래서 그때부터 차 맛을 제대로 깨우치지 않았나. 유배지인 제주에서 차를 구하기 힘들게 되자 또 추사 선생이 초이선사에게 차 좀 구해달라라고 또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차 시절은 아직 이른 게요. 아니면 이미 따기 시작하였소. 몹시 기다리고 있다오. 해차는 몇 근이나 따시었소. 남겨두었다가 장차 내게 주시겠소? 우전차에 잎은 몇 근이나 따시었소. 언제나 이어 보내주어 차에 대한 욕심을 진정시켜 주시려는가? 날마다 간절히 바라고 바란다오. 선생님 편지를 보면 처음에는 이제 점잖게 초이선사한테 차를 주문하다가 차가 도착이 늦어지면 막 액을 하기도 하고 복걸 하기도 하다가 나중에는 재촉을 넘어가지고 빨리 안 보내주면 몽둥이 찜질을 피할 수 없을 거요라고 협박성 발언도 서슴지 않거든요. 어떤 내용의 편지였는지 궁금해지는데요.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처음에는 점잖게 차를 청했던 추사 선생. 하지만 선생의 차에 대한 욕심은 멈추지 않고 날로 더해져만 갑니다. 육차가 갈급한 폐를 적셔줄 수 있으나 양이 너무 적구려. 스님의 차 바구니를 몰래 뒤져서라도 봄 안으로 보내주면 좋겠소. 편지만 있고 차는 아예 보이지도 않는구려. 생각건대 산속에 바쁜 일이 필히 없을 터인데 편지 아니에요? 이 정도면? 사람을 양단간에 딱 끊기라도 하겠다는 건가? 나는 대사는 보고 싶지도 않고 대사의 편지 또한 보고 싶지 않소. 차를 보내지 않으면 덕산의 몽둥이를 받게 될 터이니
한 방의 몽둥이는 수백 천겁이 지나도 피에 달아날 도리가 없을게요. 지극히 인간적인 선생의 모습을 엿볼 수 있는 대목들이죠. 하지만 한양에서 차를 받는다고 해도 난관이 남아 있었습니다. 대감마님, 한양에서 뭐가 왔습니다요. 그래? 분명 차 선물을 테다. 어서 이리 주거라. 어서. 한양에서 지인들이 보내온 차, 부푼 마음으로 풀어보지만 아니 이럴 수가. 차가 다 엉망이 됐다. 이게 어찌 된 거냐? 에이, 이렇게 며칠째 날씨가 습한데 차가 어찌 제대로 여기까지 오겠습니까요? 제주 날씨가 원래 이렇습니다요. 이렇듯 차를 마신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던 거죠. 시간이 갈수록 더욱 애가 타는데요. 결국 선생은 큰 결심을 하게 됩니다. 도저히 안 되겠다. 얘야, 거기 밖에 있느냐? 예, 대감마님. 도저히 안 되겠다. 차가 없으니 사람이 살 수가 없구나. 차를 만들자꾸나. 예? 이우원의 중노차란 시에 보면 빛낭립 황차를 만들어 마셨다는 말이 나옵니다. 문제는 이 빛낭립 황차라는 대목인데요. 추사 선생이 직접 제주에서 만들어 마셨다는 빛낭립 황차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빛낭립 황차요? 네. 이게 도대체 어떤 차예요? 황차라는 거는 그냥 우리가 녹차를 반 발효시켜도 황차가 되거든요. 황차는 이걸 물에 우려내서 따랐을 때 정말 황금빛이 나는 그 색깔이에요. 그때가 굉장히 차가 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러니까 정말 아주 많은 실패를 거듭하면서 그 맛을 찾아냈을 거예요. 원래 입맛이 까다로우신 분이시니까. 그래서 그 빛낭이라는 그 나무가 이 제주도가 좀 아열대 쓴 기후다 보니까 그 우리가 흔히 보면 종려나무, 예, 거기 그 나뭇잎에 새순을 아마 따서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차가 아닐까. 그럼 빛낭나무라는 게 종려나무를 말하는 거예요? 네네, 그럼 그렇게 잎이 말씀드릴 원래 수 있죠. 식용이 가능했던 거예요? 대만이나 이런 데서는 빛낭잎 차를 팔기도 하더라고요. 예, 근데 이게 소화기 계통을 많이 앓으셨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뭐 녹차의 맛으로 먹었을 때는 오히려 위를 갈구잖아요. 근데 그거를 반발효 정도 시켜서 그 맛을 찾아냈다는 거. 여기 대단한 연구죠. 추사 선생이 마셨다는 빛낭잎 그 황차를 개발하면 스토리 있는 차가 또 되겠네요. 그래서 이런 스토리들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주는 음식 문화가 정말 많이 드러낼 게 너무 없는데 저는 이제 우리 추사 김정희 선생님 덕분에 그 유배바상이라는 그런 트렌드도 만들어내고 그리고 이렇게 새롭게 만들어진 차 문화도 만들어내고 그래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죠. 네. 자, 이렇게 제주에서 유배 생활을 한 추사 선생 언제까지 했던 거예요? 언제 끝이 났어요, 유배가? 김정희를 방송하라라고 하는 교지가 1848년 12월 6일에 내려지죠. 추사 선생이 그걸 알게 된 건 12월 19일에 알게 돼요. 대정에서 한 20일 머물렀고. 그래가지고 제주목에 도착해서도 바로 육지로 가지 못하고 한 석 달 가까이 또 머무르게 돼요, 제주목에서. 지금 산지천 있죠? 거기 공신정이라고 하는 그 정자가 있었는데 그 공신정 입구에 보면 또 삼천서당이라고 하는 서당이 있었거든요. 그 서당 경내에 보면 샘이 3개가 있었는데 산저천하고 감액천, 그 급고천이라고 하는 샘물이 있었는데 추사 선생님이 워낙 그 차를 좋아하시다 보니까 공신정에 날마다 모여가지고 차를 마시는데 급고천에 그 샘물을 길어다 차 맛을 보니까 차 맛이 엄청 좋은 거예요. 차 맛이라고 하는 건 물맛이 거의 80% 이상을 차지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 그 급고천에 대한 시를 지은 게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급고천의 물로 차를 시음하다. 깎아지른 듯 언덕 밑에 밝은 구슬 빠져 있어.
송풍 간수도를 끄집어 올렸더니 샘물 맛으로 처음 성 안팎을 나눴다면 을라 또한 차 마실 줄 알았던 게 아닌가. 한말에 또 제주에 유해왔던 김윤식이라고 하는 분이 소금청사라고 하는 기록을 보면 그 공신정에서 추사 선생이 차회를 열었던 게 상당히 유명해졌나 봐요. 그래서 거기를 품다정이라고 차를 품평하는 정자라고 하는 별명이 또 생겼다고 하는 점. 이름 진짜 잘 짓는다. 좀 알려져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좀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알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음식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추사 김정희는 글씨체로만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어서 그거에 대한 아쉬움이 그래도 이분이 그 음식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다는 걸로 해서 다시 한번 재조명하고 그리고 그 당시 1800년도에 대한 제주 음식에 대한 거는 기록으로 남아있는 게 거의 없는데 추사 김정희 선생님 덕분에 그 당시의 음식들을 재조명할 수 있어서 이런 것들을 굉장히 콘텐츠화하면 너무너무 좋겠다는 생각을 계속 하게 됐습니다. 네. 제주의 유배 문화를 꽃피운 대표적인 인물이 추사 선생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또 개인적으로 본인은 굉장히 힘드셨겠지만 제주도에는 진짜 많은 거를 남겨줬고 또 제주는 그걸 이제 품고 있다는 생각을 하니까요. 우리가 또 앞으로도 더 지키고 나가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요즘 우리들 삶이 상당히 팍팍하잖아요. 요즘 사람들은 어떤 일을 부닥쳤을 때 극복하기보단 회피하려고 하는 심리들이 강한데 그 고관대작으로 지냈던 추사 선생님이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 삶을 극복하고 예술로 승화시켰던 그 정신이 오늘날 우리 어렵게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내일의 행복이라는 어떤 영감을 줄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후배 예술인으로서 추사 선생님한테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주의 유배 문화를 꽃피운 대표적인 인물하면 추사 선생이 아닐까 싶어요. 네,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힘든 시간이었을 테지만 제주로서는 참 많은 것을 품게 된 시간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그런 의미에서 또 이번 주말에는 그 추사관에 한번 들러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추사 선생과 제주에 대한 이야기 아주 재밌게 해주신 두 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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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저희는 다음 주에도 제주의 또 다른 역사 속으로 꼬닥꼬닥 걸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날까요? 안녕히 계십시오.